업라이즈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네,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지금 빈센트님께 2023년은 네. 어땠나요? 아마 이게 방송될 즈음이면 실제 기관들의 매매는 거의 다 클로즈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인데요. 지금 공백기라는 것이죠. 먼저 그런 공백기에는 기타 종목들은 특히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달라라는 말씀을 처음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올 한 해 어땠냐? 2023년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숙명적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조망하고 예단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2023년을 봤을 때도 불확실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2024년을 볼 때 어떠냐? 여전히 모호합니다. 불확실하고.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녹록치 않았다. 즉 전망이 수많은 가정들이 매번 바뀌어야 됐을 수밖에 없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망을 하는 사람인데 전망을 가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제시했던 가정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하는데 상당 부분 소요시켰고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올해 자산시장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일시적이라고 시작했는데 아닌데 번복했는데 그럼 오래 가는 것인가? 뭐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었고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희망 섞인 또한 그런 것들이 우려 섞인 고문으로 악순환으로 작용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 고문. 물가 잘 필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이 확실히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게 잡히고 있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안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연준 쪽에서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빈센트님이 보고 계신 지금 현 주소가 궁금해요. 4분기에 힘들 것 같다. 네. 자산 청산해라. 네. 현금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또 네네. 적중하셨잖아요. 이런 네. 건 좀 적중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정확하게 또 들어맞아서 지금 그러면 4분기 말 다가갑니다. 네. 그 위기에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먼저 시계를 좀 넓혀보면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약간은 보수적일 것 같다. 즉 뭐 가격 변수라는 게 항상 플럭추에이션, 즉 변동성이 있는 것이지만 그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추세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주가는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즉 대리 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 어닝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즉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근본 가정이었는데요.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 왔습니까? 뭐 구분응선 왔으냐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느냐라고 봤을 때 적어도 저는 이런 불안함의 시계가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빠르면 한 3개월, 늦으면 한 2개월 정도는 선행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 주식시장이 턴어라운드 될지는 아직은 모호하나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계에 놓고 봤을 때 절반은 이제 막 지나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물가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 자, 물가는 공교롭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간밤에 11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어요.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 2%까지는 아직은 요원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즉 물가는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여전히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두 가지 요인, 공급적인 측면은 많이 해소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측면, 불안감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은 물가는 잡혔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위기의 국면을 잘 헤쳐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럼 주식 자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네. 뭐 큰 틀에선 경제지만요. 네. 부동산 측면에서는 네.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보세요? 특히 월부 구독자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쵸.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 미국하고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즉 자산 가격의 행태에 글로벌리 한국도 차는 있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강한 가정을 깔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차트가 보여지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보시면 뭐 1999년, 2000년도 이렇게 노란색 이 정도 썼고 네. 2015년도에는 참 느리게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했었죠. 90년대는 좀 빠르다 하지만 이 정도. 근데 요번에 어땠을까요? 요번에 이렇게 지금 초록색 네, 점선.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은 없습니다. 자, 중앙은행들의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는 크게 세 가지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수준이고요.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전부 금리에 관한 얘기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에서 이 정도 이렇게 속도가 빨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쯤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통화정책 속도가 통화정책 정상화 긴축 강도가 강했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연준도 이쯤 하면 꽤 빠르게 올릴 것 같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를 훌쩍 넘었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5%를 훌쩍 넘은 경우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준 자체도 이반하면 이제 긴축적인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하나의 단추가 뭐냐면 기간입니다. 그러면 동결 기간이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건가,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제가 부동산 전망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올해 부동산의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금리고요. 금리를 근본적으로 보면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졌느냐,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현재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확실하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 속도는 그래 이만하면 많이 올랐다. 두 번째 수준 5% 중후반이면 그래 이쯤 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라고까지는 명확해졌는데 네. 하나 남았다는 거죠. 기간. 네, 맞습니다. 하이 포 롱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금리 장기화가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될지를 모르겠어요. 과거 평균을 보면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뭐 평균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지속됐다라는 데이터도 있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까지 단 하나의 불확실성, 지금의 고금리가 어느 기간까지 지속될지를 우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다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시기상조고 오히려 다운사이드 압력, 즉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지는 국면에 있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만 여쭤봤을 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연말이면은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 연말? 하잖아요. 내년 연말은 좀 멀어 보이고요. 채권금리 시장에서 내년 한 6월 달쯤에 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최근 11월 달 FOMC를 겪으면서 좀 더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선물 시장에서 내년 5월 달과 6월 달 사이에는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 근데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네. 시장의 기대처럼만 움직인다면 네. 내년 상반기 즉 2분기에는 자산 가격의 턴어라운드 분수령 분기점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컨센이긴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그널이 명확해지는 그 시기가 자산 가격의 반등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희가 팔로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제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팬데믹 때 유동성을 너무 급작스럽게 풀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이 작년, 올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저희 아빠 세대 오랜 기간을 이제 한국 경제를 봐와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들, 뭐 출산율이라든지 뭐 대출 이자와 관련된 가계부채 이야기는 늘 꼬리표를 달고 우리에게 문제시 됐던 이야기고 이런 것들을 총집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빈센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휘청인다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기준에 비해서 휘청이는 것이냐. 코로나 때에 비하면 오히려 좋아졌죠. 성장률 자체는.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축, 수출과 내수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두 가지 축이 살아있느냐, 즉 두 가지 성장 동인이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글쎄 이전에 비해서는 뭔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두 가지의 성장 동인은 첫 번째 수출입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 제품 중에서 4분의 1, 25%가량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다이렉트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을 경유해서 여타 국가로 가는 것들을 총집합해서 보면 러프하게 한 3분의 1이 결국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이메리카라고 했었던 미국과 중국의 이 윈닝 그로스 전략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쟁을 결부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중국 제품을 원활하게 사주지 않고 그러면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이 중간재의 수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경제가 중국을 배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단시간에 적어도 3, 4, 5년 동안에는 통과 의뢰 기간, 즉 그전에 중국과의 연결되었던 수많은 무역 구조 자체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이미 한국 경제는 수출 측면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시각이고요. 자, 수출 쪽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면 내수 쪽으로, 자, 가계 쪽의 소비나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쪽이 활발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먼저 소비부터 볼까요? 자, 소비를 하고 싶은데 소비는 소득의 함수인 거죠. 소득은 고용시장과 자산시장입니다. 그럼 고용이 좋냐? 한국은 유니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즉 조합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참 비탄력적이죠. 따라서 한국의 실업률을 체감 실업률과 좀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여의도뿐만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스타트업도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데스밸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동성이 풍요로운 곳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사라지면서 구조조정이 근시안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즉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고용 측면에서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경기에 연동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월급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빼고선 우리가 흔히 텍스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빼고서는 가능한 소득, 즉 처분 가능한 소득과 소비인데 그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가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네. 그런 것은 소비 탄력, 소비의 가능성, 개연성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수도 글쎄요 이전보다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한국 경제 어때? 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좋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단 하나의 방법은 있죠. 정부가 정책을 피면서 미국이 특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힘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출 다시 한번 열어주고 기업에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주며 다방면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부스팅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는 것처럼 네. 그렇다면 또 따라오는 것이 가계부채가 아니고 정부 때의 부채, 모든 건 다 부채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글쎄요 올해만큼 내년에 한국 경제도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지금 계속 문제고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네.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면요. 네, 두 가지죠. 심해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은 갚는다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점점 빚의 수준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끝단에 끝에서 안 되냐? 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구제되는 것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 자, 두 가지 다 사회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 자체가 총량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파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조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떠안는 정부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계부채가 우리 흔히 뇌관이라고 하죠. 네.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버렸다라고 하고 그게 어느 순간 터졌다라고 한다면 연쇄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금융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사람의 부채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기관이 그것을 담보했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연쇄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터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리세션, 즉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부에서도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부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부를 업로드 되면 또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내년도 녹록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올해의 우리나라를 봤을 때 수출, 내수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계속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나요? 네. 내년 전망. 한국 경기의 턴어라운드, 네. 긍정적이죠. 근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의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를 나타나는 경제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들이에요. 실제 현재의 실물 경기를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두 달 정도 앞서가는 경제 지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네. 주황색입니다. 좀 더 회색은 OECD라는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랑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구성 요소들이 좀 상이합니다. 네. 파란색은 이 플럭추에이션이 좀 있죠. 이거 한국의 수출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고요. 전부 보면 2021년 하반기에 꼭지를 찍고 네. 추세적으로 한 2년 정도 이제 내려온 것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턴어라운드의 속도가 과연 이렇게 내려온 만큼 V자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턴어라운드의 속도 자체가 우리의 기대보다 낮다면 모든 것은 다 기대보다 히트하냐 아니면 그보다 저조하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다면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과 자세한 수익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수출 보죠. 아까 수출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파란색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같은가요? 즉 지난해 일정 수준보다 현재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네. 보면 이렇게 진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죠. 네. 실제 한국의 수출이 10월달 기준으로 플러스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이걸 보고 뉴스에서는 대서특필했어요. 왜냐면 한국 경제가 이젠 플러스 증가하는가? 그런데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라는 게 있는 것이죠. 기저효과라는 것 자체가 네, 지난해 마이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그냥 평타를 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니까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가 되는 효과입니다. 전년 대비 무조건 네, 플러스로 돌아서는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효과. 시점이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를 한국 수출이 찍었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플러스로 나오는 것은 만약에 안 나왔으면 더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규모를 보자라는 것이죠. 작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때 한국 경제가 가장 높은 650억 달러 정도의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이에요. 그 뒤로 계속해서 수출의 규모 자체가 줄었죠. 네.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센트님, 네. 이 턴어라운드를 정확하게 명명해 본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내려가다가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저점을 확인하고 네. 개선된다. 그렇죠. 근데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 한국 수출이 좋아졌냐라고 봤을 때 규모 자체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1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는 금액은.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규모는 P 곱하기 Q거든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가격은 더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Q가 훨씬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짜리를 100개 팔았으면 네. 지금은 200만 원이 되는데 50개도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오, 많이 안 좋네요, 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면 한국 경제의 턴어라운드, 즉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이 보이는 것도 맞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하나하나 까서 들여다보면 한국 수출이 우리의 과거와 비슷한 이런 큰 트렌드를 보였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국 턴어라운드만 놓고 보면 안 되겠네요. 그쵸? 수출 관련한 지표 뉴스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뉴스들이 진짜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꿰뚫어 봐야 하는가를 네.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P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Q는 줄어들었고 또 전년 대비 수출은 늘었을지언정 그 네. 수출 규모 자체는 아직 가장 좁았던 그 호황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출, 내수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내수도 내년에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가계부채 때문에? 네, 늘상 그렇죠. 가계부채라는 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월급을 받으면 그만큼 빚에 대한 탕감, 이자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 소비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지갑 사정이 더 안 좋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에 있는 빚을 끌어다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최근에 가계대출 아니면 전세대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일반 각각 가정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원천 자체가 이전보다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 가계 소비도 글쎄요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사실 질문에 없었는데 궁금한 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올라갈 수는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속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네. 이제 내년 경제 지표들을 쭉 보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계속 팔로우해 나가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 수출만 놓고 보더라도 네. 보시는 것처럼 매월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한국 수출이 이례적으로 가장 위험 자산, 즉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위험 자산들의 선행 지표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캘린더 데이로 매월 1일 날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이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도 별로 안 좋겠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이 매월 발표되는 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첫째 고무적이죠. 그럼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꺾이지 않는가, 이어질 것인가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의 고점을 언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전의 추세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6개월 뒤에 있는 것인가, 1년 뒤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속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과 속도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수출 지표이면서 가장 중요한 또 방향성 지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매월 조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수출 지표 잘 체크해 보시고요.